2016년 3월 서울의 한 호텔. 전 세계 70억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 대결은 단순한 게임 한 판이 아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처음으로 정면 충돌한 역사적 대결. 우리는 그것을 그저 흥미로운 이벤트 정도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인류의 미래를 가르는 분기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시그널이었죠. 알파고와 이세돌.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두뇌가 지배해온 영역이 그날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AI가 이세돌 9단을 넘을 수는 없다. 바둑이라는 게임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우주의 모든 원자수를 넘어서는 그야말로 인간 두뇌의 최후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알파고가 이전에 판후이 2단에게 5대 0으로 완승했다지만 그는 유럽 챔피언일 뿐 세계 정상급 기사들과는 명백한 실력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인간이 이길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믿어왔던 인간 능력의 한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는 말 그대로 AI 시대의 충격파 속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는 어디까지 흔들릴 것인가? AI는 어디까지 우리의 영역을 대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날 첫 대국에서 알파고가 둔 수두를 본 바둑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인간 기사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위치에 돌을 놓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대국에서 알파고가 둔 37번째 수는 바둑 역사에 길이 남을 명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9단조차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야 그 수가 가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순간부터 대국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죠. 바둑판 오른쪽 변에 놓인 단 한 점이 나중에 보니 전체 판세를 지배하는 결정적 요소였던 것입니다. 이세돌 9단은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알파고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이유가 바둑 기사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다고요. 바둑에서만큼은 컴퓨터가 자신을 넘어설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확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였고 인간 최고 수도 기계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이 명백하게 증명됐죠. 그 이후로 프로 바둑 기사들은 바둑을 연구한다는 표현 대신 바둑을 공부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만 사국에서 이세돌이 보여준 신의 한 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창의성의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했습니다. 알파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78번째 수로 판의 흐름을 완전히 역전시킨 것이죠. 이 한 수는 이후 알파고의 학습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더욱 강력한 AI를 만드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둑의 초반 전개에서 나타났습니다. 30수에서 50수 사이의 가장 추상적이고 전략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프로 기사들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곳이었는데요. 이제는 중반 이후의 계산력이 중요한 부분보다 오히려 초반의 구상력에서 기계가 훨씬 뛰어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바둑의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현재 프로 바둑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연구가 필수가 되었고 기사들의 훈련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선배 기사들의 기보를 분석하고 따라하는 것이 학습의 핵심이었지만 이제는 AI가 제안하는 새로운 정석을 이해하고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을 방문하면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립, 도장, 용접 등 거의 모든 공정에서 로봇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에만 약 1050대가 넘는 로봇이 가동되고 있으며 각각은 특정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아 움직입니다. 차체에 문을 장착하는 작업도 이제는 여러 대의 로봇이 협력해서 처리합니다. AI가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고 한 로봇이 문을 운반하면 다른 로봇이 정밀하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과거에는 문 하나당 작업자 한 명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로봇들이
무선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작업 현황을 공유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로봇의 작업이 지연되면 다른 로봇들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정해서 전체 생산 라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품질 검사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소음이나 진동을 체크하던 업무를 이제는 AI가 담당합니다. 문제는 AI가 너무나 정확해서 인간이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까지 불량으로 판정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이 다시 확인해서 문제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AI는 계속 학습합니다. 인간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면서 점차 기준을 업데이트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개입조차 필요 없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AI가 소음의 주파수 패턴을 분석해서 엔진 내부의 문제점까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심지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고장을 미리 감지해서 예방 정비를 지시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생산 라인에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게 최적화된 작업 환경에서는 사람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로봇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뿐만 아니라 테슬라, 도요타 등 거의 모든 완성차 제조업체들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인간을 보기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AI가 설계한 미래 공장 청사진에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모니터링하고 감독하는 역할로요. 물류 창고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창고는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거대한 무대로 변모했습니다. 소비자가 주문 버튼을 누르면 AI가 즉각 분석해서 최적의 동선을 계산합니다. 사다리 형태의 로봇들이 선반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상품을 선별하고 바닥에 QR코드를 인식하면서 자율주행으로 이동하죠.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신기합니다. 이 로봇들은 마치 무용수처럼 우아하게 움직이면서도 매 초마다 수십 가지의 계산을 수행해 충돌을 회피합니다. 심지어 배터리가 부족해지면 스스로 충전소로 이동해서 전력을 보충하고 다시 작업에 복귀하는 완전 자율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한 물류센터 직원의 말에 따르면 과거에는 자신이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상품을 찾았는데 이제는 로봇이 상품을 가져다 주니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10명이 필요했던 업무를 이제는 3명에서 4명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군요. 효율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그만큼 일자리는 감소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2035년까지 운수 및 물류 분야 일자리가 약 2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로봇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전문가,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데이터 분석가 등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역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I가 발표자의 음성을 듣고 텍스트로 변환한 뒤 청중이 원하는 언어로 즉시 번역해줍니다. 수십 가지 언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계는 존재합니다. 표정이나 제스처, 억양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을 AI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연사가 강조하는 부분이나 미묘한 뉘앙스를 전달하는 데는 인간 통역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특히 외교회담이나 법정 통역 같은 고도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 문학 번역이나 시 번역 같은 창작 영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통역사들에게는 위기입니다. 약 37%가 이미 업무량이 줄었다고 답했고 단가도 약 20% 하락했다고 합니다. AI가 개인화된 비서로 진화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AR 글래스나 이어폰 같은 웨어러블 기기와 결합하면 실시간으로 자연스러운 통역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개발 중인 스마트 글래스에는 이미 실시간 번역 기능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8명이 일하는 한 회사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AI에게 시장 조사를 맡겼습니다. 과거였다면 큰 비용을 들여 컨설팅 회사나 법률 자문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AI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결론을 제시해 줍니다. 동시에 앱 개발도 AI를 활용한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규칙을 설정하고 지시하고 판단만 하면 되고 실제 코딩은 AI가 인간보다 약 11배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AI가 작성한 코드의 품질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버그가 적고 최적화도 잘 되어 있어서 경험 많은 개발자가 검토해도 문제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광고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AI 도구를 사용해서 기획부터 제작, 집행, 효과 측정까지 전 과정을 혼자 처리합니다. 과거에는 배우 섭외부터 촬영, 편집까지 여러 사람이 필요했는데요. 이제는 AI가 생성한 영상 소재들로도 충분히 구매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 조정이나 타겟팅도 AI가 사람보다 훨씬 정확하게 수행하니까 그쪽으로는 완전히 넘어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이 AI로만 제작한 광고 캠페인이 기존 광고 대행사의 작품보다 약 32% 높은 클릭률을 기록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신규 채용 절벽이 찾아온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2022년에는 매달 약 3,100명씩 개발자를 채용했는데 올해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규 개발자나 디자이너 채용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들의 몸값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입 개발자 연봉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는 반면 시니어 개발자는 이전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AI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경험, 많은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업무만 할 수 있는 신입은 AI로 대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가 인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진단에서는 이미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의사가 일일이 영상을 분석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이제는 사진을 촬영하면 5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환자가 얼마나 회복 가능한지, 시술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려줘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진료 가이드라인에는 이미 AI 활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응급실에서는 AI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증상을 분석해서 응급도를 분류하고 가장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약품 운반도 AI 로봇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동문을 통과하고 사람들을 피해가며 자율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죠. 간호사들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로봇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의 복잡한 구조나 통신 환경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 조만간 해결될 문제겠지만요. 환자 모니터링에서도 AI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심전도나 혈압 같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해냅니다. 농축산업에서도 AI 도입이 활발합니다. 돼지 사육 농장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돼지들의 체중을 약 3.2% 오차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나가도 한 마리씩 개별적으로 무게를 기록하니까 사람이 일일이 저울로 재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곧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저체중이나 과체중 돼지가 많으면 출하 가격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농촌은 일할 사람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AI가 가장 절실한 분야일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AI가 돼지의 건강 상태까지 진단할 수 있게 발전했습니다. 기침 소리나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서 질병의 조기 징후를 포착하고 농장주에게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AI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을 증폭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실력이 5인 사람과 7인 사람의 차이는 띠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10배의 증폭기가 작동하면
50과 70이 되어서 차이가 20으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배수를 적용받는다는 점입니다. 3인 사람은 3배, 7인 사람은 10배가 되면 9와 70의 차이가 나죠. AI 시대에는 개인의 능력 차이가 극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은 AI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기본 실력과 경험에 따라 결과물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영상 제작 분야에서 이런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초보자가 같은 AI 툴을 사용해서 가상 아이돌을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인 결과물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표정을 섬세하게 조절하고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추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 인물처럼 보이는 완성도 높은 캐릭터가 탄생했죠. 과거에는 6개월 걸리던 작업이 하루 만에 끝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문가가 만든 가상 아이돌은 표정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고 목소리까지 실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반면 초보자가 만든 것은 기술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영화 제작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지원으로 다국적 영화인들이 모여서 AI를 활용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촬영은 일부분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생성형 AI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AI를 하나의 창작 파트너로 대우하면서 협업하는 방식인 거죠. 예산과 제작 기간의 제약을 해결해주는 AI 덕분에 신인 감독도 큰 규모의 영화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SF나 판타지 장르에서는 AI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세계나 미래 도시를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인간의 감각과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집할 때 배우의 연기를 한 프레임씩 조절하고 눈빛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다듬는 작업은 여전히 사람이 해야 합니다. AI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더라도 최종적인 완성은 인간의 몫인 것입니다. 감정의 미묘한 변화나 스토리의 완급 조절 같은 부분에서는 인간의 직관과 경험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AI 수석은 100점짜리는 못 만들더라도 96점짜리에 도전하는 실질적 세계 2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은 해볼 만한 승부라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을 제외한 2등을 차지한다면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동남아시아나 중동 같은 신흥시장에서 한국이 파트너로서 역할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고요. 정부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AI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I 충격의 고위험군이 화이트칼라 신입사원이라는 점입니다. 자료조사, 요약, 정리, 보고서 작성 같은 업무들을 AI가 약 83점에서 92점 수준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아온 신입사원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들은 고민이 깊습니다. 주니어 없이 시니어만으로는 조직이 발전할 수 없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인재를 육성해야 할지가 큰 과제입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신입사원들에게 AI 활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더 높은 수준의 업무를 맡기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I 기본소득이나 AI 연금 같은 분배 정책을 고민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엄청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AI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면 그 성과로 만들어진 수익의 일부를 청년 취업 대책이나 주거 지원에 사용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일부 스타트업에서는 이미 AI가 창출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실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10대들이 성인이 됐을 때 AI와 직접 경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의 초등학생들은 학교와 학원, 성적이라는 가상현실 속에서만 자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필요한 능력을 기르려면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현재의 가상현실에서 조금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핀란드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에서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AI 활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암기보다는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AI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니까요.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던 블록버스터 영화를 무명 감독도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6개월이면 과거 대작 영화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독립영화 감독들이 AI를 활용해서 기존 영화사들과 맞먹는 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인 창업을 해서 뭔가 만들어 보려는 사람들에게도 기회입니다. 혼자서 그래픽 디자인, 개발, 마케팅, 사업자 등록까지 모든 걸 해봐야 하지만 AI가 도와주니까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포트폴리오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취업이 쉬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A부터 G까지 다 해본 경험이 있다면 어느 회사에서나 환영받을 테니까요. 특히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멀티플레이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 대기업에서도 AI 활용 능력을 갖춘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토니상을 받은 뮤지컬 메이비 해피엔딩은 은퇴한 AI 로봇들이 주인공입니다. 여성 로봇 클레어와 남성 로봇 올리버가 만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배경이 가까운 미래의 서울입니다.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가는 로봇들을 인간 배우들이 연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며 함께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AI의 지배를 받는 존재로 뒤처질 것인가? 이 뮤지컬은 기술 발전과 인간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인 이세돌 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규칙이 명확하고 한정적인 영역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지만 창조적인 부분에서는 아직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고요. 결국 이 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AI를 통해 인간의 본질 자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세돌 구단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AI와 바둑을 연구하며 인간과 기계가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 그 한 수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AI와 경쟁하기보다는 AI와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결국 인간과 기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도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회피보다는 도전을 선택할 때입니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더욱 깊이 탐구하고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승자는 AI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경쟁은 이미 시작됐고 우리 모두가 그 경기의 선수입니다. 어떤 전략을 선택하고 어떤 수를 두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